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17번째 얘기죠. 지금 17번째 얘기에서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오늘도 열심히 한반도 얘기 17번째 얘기를 강의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최장진 집사입니다. 자, 4월 10일, 이 4월 10일은 지금 한 3일 남았는데, 이 4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기도 해요. 1919년 4월 10일 날 중국의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우리 국회와 비슷한 임시의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이름을 백성의 나라,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가지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 이름을 정하고는 4월 10일 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짐을 전 세계 공포한 날이 이 4월 10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죠. 스스로 우리 손으로 지키는 나라예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려온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아무리 국회의원 배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꼴사납고 낯뜨거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낫다, 지위도 명예도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내가 한반도 역사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이크를 대고 폼을 잡고 강의를 하고 있죠. 이 강의를 하는 내가 차라리 100번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 낫다는 얘기죠. 자, 16번 강의에서 을미사변의 강의를 얘기를 이어나간 거예요. 이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에 명성황후의 시해사건, 살해된 것을 뜻하는 을미사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모이고, 그리고 조선의 왕빈 민비가 그것도 조선의 궁궐인 이 경복궁에서 일본의 자객과 이 자객을 호위무사 노릇한 조선을 지켜야 할 조선의 이 훈련대의 조선 무사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돼 가지고 이 시신을 이 홀리볼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장작더미 위에 소기를 부어가지고 불태워버린 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정치가들은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명성황후의 죽음에 관한 이 얽힌 얘기, 이승만과 김구와 수박과 커피와 전기, 이 5가지 얘기는 명성황후의 죽음에 얽힌 얘기,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얘기, 숨소리 얘기, 가슴 아프고 속을프고 씁쓸한 얘기, 이 얘기를 나는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지금 강의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과 김구, 이 두 사람은 황해도 태생들이죠. 같은 나라의 또래예요. 그 시대에 얼굴 한번 스치는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김구는 황해도에서 동학날이 일어나자 19살 나이에 동학인으로서 1895년 3월에 동학의병군에 참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구보다 8달 먼저 태어난 이승만은 이 3월에 감리교회 선교사인 이 아펜젤러가 세운, 지금 서울 중구, 그러니까 그때는 한성이죠. 지금 서울 중구에다가 세운 배제학당에 20살 나이로 입학하는 학도였다고 그랬어요.
이 배제학당에 세워진 이 중구에는 감리교의 여성교사인 스콜랜드 부인의 이화여대 모태인 이화학당을 또한 세운 곳이죠. 이 스콜랜드 부인은 장로계의 의료 선교사인 호레이스 알렌의 명성하고 조카인 민영위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 현대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이 전신이 되는 광해원인, 지금의 서대문구 연희동이죠. 세브란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부지에다가 세워지는 걸 보고서는 바로 동대문에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모태인 이 병원의 모태인 부인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중구에다가 아펜젤로와 함께 또한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모태인 이화학당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우리 사회에다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지금의 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사회 한국교회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이 백범 김구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세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웠다는 말도 있는데 이 서당에서 한글과 한문을 익히면서 유학에 몰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살 나이에 동학인이라고 그랬다. 동학교인 동안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불교에 입문해가지고서는 또한 한때 중이 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불교와 유교와 동학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김구는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28살 나이에 감리교회에 입문해가지고 개신교 기독교 신자로 생애 마감까지 김구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승만도 기독교 신자예요. 운한 이승만 박사도 역시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서당에서 유학을 몰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은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이라고 그랬죠.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왕족 핏줄을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조선의 과거제가 폐지되자 1895년 3월경에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감리교회 개신교 신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의 흥미스러운 점을 보면은 이승만은 이성계 핏줄로 이어받은 철저한 유교 집안의 왕족 핏줄 태생이고 김구는 평범한 유학자 집에서 평민 출신의 태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훗날 감리교 기독교 신자로 개종했다는 점이에요. 운한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정치적인 이 기질을 태어난 사람이고 이 보수적인 정치를 걸어온 인물이죠. 또한 백범 김구 주석은 일찍이 혁명적인 이 정치를 타고난 진보 정치에 걸어온 인물이라.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했던 간에 명실상부한 항의운동가이고 또 독립운동가들이며 민족주의자들이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동학교를 창도한 최재훈은 철저한 유학자라고 그랬어요. 철종 11년 1860년에 이 유학자인 최재훈은 외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서학인 기독교를 철저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교를 창도했는데 이 동학교가 지금의 천도교죠. 이것을 보면 동학교 뿌리는 유학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유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중국이 공자하기 위해 창시된 유가에서 비롯된 유학을 말하는 것이죠. 옳다고 공자가 옳다고 주장한 이 사서 삼경 경전 이 삼경은 동학의 천도교의 경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회는 유교에서 내려온 것이다. 뿌리가 유교라는 얘기예요. 유학은 한 무제 때부터 2000년 동안 이 중국을 지배해 내려오면서 중국의 정치 이념이 된 이래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본에 전파하기도 했다고 그랬죠.
이 유교는 고려식에 들어와서는 불교와 유학은 서로 상호 영향도 같다, 서로 뜻이 같다 해가지고 일맥상통하다 했어요. 이렇게 고려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조선은 태조 이성계부터 고려의 공양왕을 멸망시킨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유교적 인본주의 바탕으로 해서 근세사회를 일으켜낸 것이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조 중조 때에 이 조광조는 공신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면서 조선은 유학자와 이 유생원들을 배출한 나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서학이라는 것은 서양 문물인 카톨릭 천주교인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천주교는 천주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특히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와 기독교는 한 뿌리다. 기독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동인 팔레스티나에서 땅에서 발생해 가지고 로마의 콘스탄디 황제 시절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을 전파되면서 페르시아와 동양과 이 동아시아의 민족들인 일본, 중국, 한국까지 전파되면서 내려온 거예요. 서기 380년, 그러니까 만민의 믿음, 공평한 종교라는 의미에서 카톨릭이라고 불려 내려온 이 천주교는 유럽 전역을 지배해왔죠. 그러나 16세기부터 마르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칼빈과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이 카톨릭 천주교가 유럽에서 밀려나면서 이 신교인 개신교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때부터 이 구교회인 천주교와 동방교회인 휘랍정교,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휘랍정교라는 것은 로마의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교, 이 개신교를 가리켜 이 셋을 가리켜 기독교라 불려 내려온 거예요. 이 기독교는 조선에 들어오면서 서학이라고 불려 내려온 거예요. 이 16세기 이때부터 가톨릭 천주교가 신교에 잠시 다가가게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가톨릭계 천주교는 구교회를 쇄신할 예수의 바탕으로 한 이 신천지를 개청하기 위해서 외반 정교회를 조직하면서 이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수도원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이 이 복음 전도를 한 예수의 소속인 가톨릭 천주교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1549년 일본에다가 최초로 유럽인으로서 이 포르투갈을 통해 가지고 조총을 들고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을 근대화된 이 군대를 만들게 한 장부인 프란시스코 사베에르가 신부도 이 가톨릭교 예수의 소속이죠. 1578년경에 최초로 중국에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면서 북경에다가 동서남북 4개 천주당을 세워지게 만들어진 이 유명한 관광 묘소를 만들게 되고 조선에도 이 천주교 기독교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 이태리 태생 마테 오레치 선교사도 예수에서 가톨릭 예수의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조선은 17세기부터 이 중국의 영향으로 인조 9년 1631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문신 전도원이 이 천주학 이 서적과 서양 종교 서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 서학인 이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총태종에게 불모로 끌려갔던 이 인조 큰아들인 소현세자가 9년의 불모를 마치고 1645년 조선에 귀국하면서 이 천주학과 천무서 같은 많은 서양 서적들을 갖고 들어왔죠. 그런데 총저의 환관
이 국련 기독교 신자들을 대거 건너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 조선 왕실부터 기독교로 교화시키려 했지만은 어떻게 된 거지? 소현세자는 일찍 요절하고 말하는 바람에 그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17세기부터 들어온 천주교는 조선의 서양 문물을 천주교를 서양 문물을 취급했지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천주학과 유학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조선 사회의 이 천주학에 현혹될까봐 불안하면서 인간과 신간의 인격적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려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은 일본과 중국과 같이 신부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이 기독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양 종교인 이 문헌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최초 세례교회인 베드로인 이승훈과 그리고 김대부원 신부가 나오게 되고 문헌군의 이 부인과 며느리까지 신부라고 그랬죠. 기독 신자라고 그랬어요. 최재우가 1860년에 동학교를 창덕할 당시에는 흥성대원인 부인, 그러니까 고종의 어머니까지 기독교 신자고 고종의 유모까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이승만과 김구는 명성황후 일본들에게 살해되기 전에 죽음으로 이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근데 항일 투쟁 목적은 같은 이 사람은 타고난 핏줄과 타고난 이 기질과 성격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자 이 배제학당에 재학 중이던 이승만은 학생들을 선동해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보복하기라는 이 사건과 고종 황제의 폐위 음모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 중인 이 박용호 신호 운동을 앞장서는 이 사건으로 일어나서 연루돼 가지고 1898년 체포되어 가지고 동신형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민영형이 감형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1904년에 7년 만에 극적으로 석방돼 가지고 7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이 석방돼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1904년이에요. 김구 주석은 항일 투쟁에서 계속 일본에게 패하게 되자 1896년 2월에 이 국내로 장립하면서 안암으로 오던 중 이 치안포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주모작격인 일본군 중위 스지다를 죽이는 사건에 체포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형이 확정돼 가지고 사형 현장에서 고종의 특사로 인해 죽은 문통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1898년에 감옥에서 탈옥하여 상하이로 이 사람도 이 김구도 망명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난 것은 어디였을까? 1919년 4월 10일 중국의 상하이 프랑스 쪽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최초의 이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승만 박사를 선임했죠. 이어서 1920년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취임했던 거예요.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인 8월경에 가서야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던 안창호 선생의 추천으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발탁되었어요. 이때 서로 만나가지고 악수하며 반갑게 껴안으며 통성명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1922년에 임시 요원들이 불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해임됐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 이기봉 씨와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나갔다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록에 의하면은 이승만은 전형적인 고집센 독자적 행동을 나갔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완전한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국제연맹에다가 한국을 대신 다스려달라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념 통치 천원을 하는 실망스러운 사태가 불거지면서 임시요원들의 불심을 받게 됐다 하는데
그 당시 이승만의 박사가 이끄는 임시정부의 형태를 보면은 항일 명분 아래 모이기는 했지만은 미국파, 이승만의 미국파와 소련파와 김구 중심인 중경파와 중국의 연합파, 그리고 공산당파, 엘파, 국내파, 무슨 파 가지고 무수한 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자기들이 바라는 외세를 빌어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으로 구성돼가지고 이런 목소리만 높이면서 거기다가 독립자금과까지 아주 부착한 상태라고 했어요.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암시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이승만 박사의 미국파가 밀려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승만이 밀려나면서 중국파를 이끄는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도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김구 주석이 내무총장이던 안창호 선장과 함께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하면서 외무총장으로 있던 김규식과 중경파 임시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진정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진정한 독립을 위한 투쟁 목표인 임시정부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벌이던 이승만 박사는 1945년 10월 중순경에 귀국하게 되고 김구는 김규식 같은 임시정부 의원들은 11월 하순경에 귀국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한반도는 이승만과 김구 주석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승만 박사가 염려했던 대로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해서도 한반도에 소련이 개입되고 그리고 김일성 같은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국토는 이미 38도선이 양분화되면서 분할이 되고 우리 민족의 남북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보수적인 길을, 김구는 진보적인 길을 서로 노선을 달리하며 김구 주석은 안타깝게도 1949년 경고정에서 우의장교 안두희 소위 청년에게 암살되고 말았죠.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의 한반도 내인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유엔에서 승인받아가지고 남한에만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1948년 7월경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공포되면서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러나 6.25 전쟁인 이 1952년 이승만은 국회에서 재선이 어렵게 되자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는 이 52년 8월 임기까지 끝나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뽑아서 선거로 간접적인 선거였죠. 이승만은 국회에서 재선이 절만적으로 판단하자 헌법을 대통령으로 직선제로 개정해가지고 그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1950년 그의 나이 이승만은 77세였다고 그랬죠. 그러나 국민들에겐 영웅적인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지정제 선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어쩌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1956년에 삼선 대통령이 될 때는 4.4.5 개헌을 감행하며 삼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이 장군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순수무후의 애국자로 칭송했고 또 가장 청렴한 인격자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통령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당시 한국에는 정치, 경제, 치안, 피난 문제, 전쟁 복구 등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열망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4선에 당선되었지만 이기봉 씨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그의 부인 프란시스코와
프란체스카와 함께 하와이를 망명해가지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눈물을 지었지만 끝내 이승만 박사는 돌아오지 못하고 뼈가 들어왔죠. 죽음은 뼈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국민이 바라보는 대통령 우리는 우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18번째 한반도 얘기. 많은 경청해 주시고 명성하고 죽음에 얽힌 수박 커피 정기에 관한 얘기도 18번째 얘기에서 강의를 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널리 전해 주시고 또한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